자, 이제 5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강에서 이야기할 내용은요, 네이버 검색 변화 요소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좋은 문서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날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랜만에 자주 가셨던 식당을 가셨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거나 다른 음식집으로 바뀐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 집이 다른 음식을 하고 있어요. 자, 네이버도 말을 합니다. 자, 네이버도 물론 오래된 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옛날에 작성한 글보다는 최신 글에 네이버는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맛집이나 여행 쪽은 이런 최신성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1년 전에 그 식당과 2년 전에 그 식당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메뉴가 바뀔 수도 있으며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항상 최신 문서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옛날 문서만 있는 키워드는 새로 쓰는 문서가 기본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최신 문서일수록 좋은 문서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글은 자연스럽게 밀리고 새로운 글이 치고 올라오는 것. 요거는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최신성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나면 당연히 문서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옛날 글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이버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거나 롤링을 하게 되면서 기존 글을 밀어내고 새로운 글을 앞으로 빼버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만약에 옛날 문서가 잘 뜬다고 하면요, 방문자, 파워블로거들은 방문자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을 거예요. 계속 꾸준히. 왜? 기존으로는 계속 떠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일자로 쭉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을 자꾸 내려가고 새로운 글을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계속 평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최신성 글들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최신성에 대한 가산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색 요소나 검색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 날짜에 대한 최신성에 대한 부분을 꼭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블로그에서 제목은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목 하나 수정 잘하면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하고 제목 때문에 잘 쓴 포스팅이 뒤로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실 때 굉장히 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스팸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해 단어라고 하죠. 유해 단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이 검색이 될 것도 안 되고 될 것도 누락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내가 썼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노력에 힘쓰다. 분명히 나쁜 문서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네이버는 여기서 이 성매매라는 단어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문서 자체를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왜?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목을 정하실 때요. 이 제목 안에 단어가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유해한 단어가 없는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무수한 스팸 단어들이 존재하고 그런 스팸 단어들이 보여지게 되는 순간 그 글을 순위를 밀어버리거나 누락을 시키는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최고, 1등, 무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항상 제목 안에 상업적인 유해 단어, 성인 단어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이 돈가스를 먹고 싶어요. 나 오늘 돈가스가 너무 땡겨. 어디 가서 먹을까요? 어디 가서 드실 거예요? 김밥 천국과 돈가스 전문점이 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난 돈가스가 오늘 먹고 싶다면 당연히 돈가스 전문점으로 갑니다. 왜? 아무래도 단일 메뉴는 전문점이 잘하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어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글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구난방한 블로그들이 잘 떴다면, 잡블로그들이 잘 떴다면 지금은 네이버는 한 주제를 파는 전문성 있는 블로그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다양한 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파서 그 주제를 꾸준히 갈수록 훨씬 더 빠른 가산점과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네이버가 이제 전문성 있는 글을 더 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잡다한 글보다는 한 주제에 판 깊고 깊이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글에게 네이버가 더 좋은 문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하실 때 항상 이렇게 주제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 주제를 계속 꾸준히 파시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제 블로그에 가면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IT 관련된 글을 쓰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꼭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블로그에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맨날 IT 관련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강사라는 사람이 맨날 블로그에 와서 블로그에 가면 맨날 쓰잘데없이 IT 관련된 글만 써요. 윈도우, 아이폰, 인스타, 왜 이렇게 IT 관련 글만 쓸까요? 그래야 제가 IT 관련 글의 지수가 붙어서 IT 관련 글이 더 잘 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세요. 이제 옛날처럼 잡블로그로 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얘기하는 좋은 문서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글에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태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번째 태그를 볼게요. 태그는 상위 노출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 역할을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 상위 노출에 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조건 태그에 넣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태그 때문에 본문에 키워드가 없어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포스팅 안에 다 잘 쓰고 마지막에 태그 역시도 상위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딱 넣어주시는 걸로. 그렇다고 쓰잘데없는 키워드까지 도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키워드, 상위 노출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태그는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지요. 마지막에 링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 블로그 안에 링크가 많으면 또는 링크를 자꾸 걸면 네이버에서 나쁜 글이라고 인지를 해준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링크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마이너스는 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위가 내려가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는 받는 거예요. 100점 받을 거 좀 깎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상위 노출이 중요하시면 외부 링크를 안 넣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부 트래픽과 내부 트래픽이 있어요. 외부 트래픽, 내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과 내부 트래픽의 차이는 뭘까요? 내부 트래픽은 말 그대로 지식인, 블로그, 카페,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움직이는 형태에는 당연히 네이버에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외부로 빠지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든가 완전 다른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형태의 글은 당연히 네이버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결론 뭐예요? 검색 엔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했어요? 네이버 안에서 꾸준히 유저들이 놀아줘야, 네이버 안에서 계속 네이버 안에서 검색하고 글을 보고 클릭도 하고 막 파워링크도 클릭해줘야지 뭐가 됩니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유저들이 기껏 모아놨더니 유저들이 다른 놈이 자꾸 뭐예요? 다른 놈이 책 안에 어디로? 외부 사이트로? 그럼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문서는 아닌 거라는 이야기죠. 네이버는 내부 문서를 그래서 내부 트래픽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지식인, 스토팜, 카페, 블로그에서 블로그 글. 하지만 웹으로 나가는 형태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링크가 오히려 플러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링크를 걸었는데 그 링크가 바로 검증된 사이트. 네이버 지정한 공식 블로그나 사이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링크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입문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네이버는 그래서 공식 사이트와 공식 블로그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 링크가 공식 블로그나 공식 사이트에 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글이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증받지 않았거나 스팸 사이트라든가 이렇듯 좀 질이 안 좋은 사이트랑 연결이 된다거나 또는 뭔가 낚시성 링크 같은 거를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는 그 블로그의 글을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에 대한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 변화를 시키는 게 앞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검색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업성과 정보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유모차 추천, 땡땡 유모차 써보니. 얘는 상업적이죠. 왜 그럴까요? 유모차 추천, 땡땡 브랜드명. 이런 거는 네이버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키워드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가 쌓여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신생아 코딱지 빼는 법 같은 정보성은 블로그 지수를 쌓아 올릴 때 좋은 키워드 제목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 문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신생아, 유모차 다 육아에 속합니다. 육아 키워드죠.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써면 육아의 지수가 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이란 거와 다 정보성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추천이라든가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건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인지를 하고, 전혀 브랜드나 아니면은 추천, 무료, 1위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정보성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입문반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 제가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입문반에서 풀 수는 없는 거는 당연히 형평성 때문에 맞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상업적입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키워드죠. 하지만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가 없고 블로그 탭이 제일 상단에 나와 있다. 정보성으로 인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입문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안의 키워드,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문반에서 마찬가지로 상위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상위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제목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서도 두세 번 정도 들어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키워드가 오히려 많으면 스팸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 그것이 현재 평균치로는 2번에서 3, 4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정확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목과 본문의 주제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제목에 블로그 강의가 메인이라면 당연히 본문에서도 블로그 강의라는 단어는 나와야 되죠. 왜? 제목에는 철수의 모험이라 되어 있는데 본문에 철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내용이겠죠. 주인공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목에도 상위 노출하던 키워드, 본문에서도 상위 노출할 키워드가 들어가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울러서 텍스트 길이는 최소 1000자 이상은 써주셔야 좋은 정보라고 인지를 합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문서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와 정보와 분석 내용을 포함한 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는요, 좋은 문서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의 길이, 그러니까 얼만큼 텍스트가 들어갔는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짧게 쓴 글은 네이버는 이 블로그 안에 글이 정보성이 굉장히 적구나. 읽을 거리가 적다는 얘기는 정보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풍성하고 길어질수록 네이버는 좋은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하지만 무조건 텍스트를 많이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에 연관될 수 있는 글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문반이 정말 힘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아는 거를 모르는 척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입문반 명의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이버는 충분한 길이와 분석 내용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읽을 거리가 있어야지 이 문서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글 한두 줄 쓰고서 사진 몇 장 넣고 올리면 그거는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텍스트 길이를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는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문서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라는 것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통계에 보면 평균 시간이 체류 시간입니다. 또 네이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경험한 글, 직접 경험한 문서 일수록 우리가 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창성이 있는 문서, 정보성이 있는 문서, 또는 물품이나 장소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 작성한 후기,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집기 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의 가치를 가진 문서. 자, 독창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독창성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서 뺏기지 않고 직접 글을 썼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서가 어서 표절하거나 베낀 게 아니라 직접 순수하게 쓴 거냐, 이 사람이 직접 독창성 있게 만들어낸 창조물이냐.
창조한 문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유사성과 독창성이 하나인데, 그러면 독창성이 있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캡처한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이 있다면 네이버는 당연하게도 직접 찍은 사진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 아픈 내용도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타인의 글을 베낀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작성한 글,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문서, 그럼 네이버는 그 문서에게 가산점을 제공합니다. 왜? 독창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진, 직접 찍은 사진과 캡처한 사진을 어떻게 네이버가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메타값이라는 겁니다. 메타값이라는 거는 사진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고유 속성값인데, 직접 찍은 사진은 어떤 카메라로 찍었고 어떤 모델로 찍었으며 F값, 노출 시간, ISO 등등등, 그리고 어떤 렌즈로 찍었으며 날짜는 언제 했는지, 요게 나오면 메타값이 살아있는 거고요. 우측 마우스 눌러서 자세히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 요거는 캡처한 사진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캡처한 사진으로 인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이버는 직접 찍은 사진과 캡처한 사진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 찍은 사진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그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XE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XE를 검색을 해보면 상위 노출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끔 특정 블로거님은 캡처한 사진도 집어넣지만 중간에 직접 찍은 사진을 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넣는 이유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캡처한 사진보다는 직접 찍은 사진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상위 노출의 우선순위를 가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좀 더 가산점을 챙겨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현재 동영상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니 바로 동영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이버가 동영상을 첨부한 문서일수록 더 좋은 문서로 인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가산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질의 동영상의 기준은 소위 말하는 슬라이드 영상이라고 해서 사진이 쓱 스쳐 지나가는 영상은 결코 무의미합니다. 왜? 당연히 이건 네이버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때요? 당연히 좋지 않는 거죠. 용량만 차지하고 정보도 없는 쭉정이 글이죠. 영상이죠. 용량만 차지해요. 당연히 나쁜 문서예요. 영상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필터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네이버는 어떻게 좋은 영상인지 판단하냐? 최소한 소리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말소리든 찻소리든 뭐 바람소리든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의 높낮이가 나와야 되고 30초 이상을 찍어야 네이버가,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앞에 뭐가 있었죠? 텍스트의 길이가 있는 것처럼 동영상도 최소한의 30초 이상은 돼야 이 영상에 뭔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상 1초짜리, 2초짜리, 3초짜리, 여러분이 1초, 2초, 3초짜리 영상 보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말 한마디도 안 될걸요? 안녕 하면 끝날걸요? 1초면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겠냐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당연히
짧은 1, 2초짜리 영상은 나쁜 영상이고 당연히 30초 이상의 영상일수록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서 좋은 영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컨텐츠라든가 영상, 음악 전부 다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드셔야겠지요.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자, 어떤 책이 만족도 높은 책일까요? 어떤 분은 이 책을 2시간 동안 정독합니다. 어우, 재밌어. 너무 재밌네. 이 사람은요? 10분 읽고 책을 던져버려요. 아유, 야, 아유, 복잡해.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러면 어떤 책이어서 이 사람이 더 만족도 높은 책일까요? 당연히 이 책입니다. 요거를 블록으로 치면은 뭘로 됩니까? 블록으로 친다면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은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검색자라고 하죠. 검색한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글을 얼마큼 정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이버는 통계상의 이를 뭐라 얘기하죠? 평균 사용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 볼게요. 저도 갑자기 또 헷갈려서 평균 사용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시간, 내 블로그를 사용했다. 평균적으로 네이버가 검색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이 너무 어렵거나 광고성 글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글에 들어가서 정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휙 하고 나와요. 여러분이 검색에 들어갔는데 이 문서가 지지리도 쓰잘데없는 정보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말 그대로 광고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라면 내가 그 글을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평균 사용시간, 즉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네이버는 이 체류 시간을 가지고 만족도를 판독합니다. 이 문서는 만족스러운 문서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 그리고 체류 시간과 글의 길이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글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돼야지 당연히 체류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검색도 잘 될 뿐더러 지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블로그 지수를 상승시켜서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그저 최적화를 만든다고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몇 건씩 채운다는 느낌으로, 떼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써봤자 블로그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쭉정의 글만 있어요. 체류 시간도 짧아. 스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최적화라고 배워가지고 맨날 글을 써요. 하나, 두 개, 세 개 맨날 글을 쓰는데 결론은 지수가 제자리죠.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체류 시간,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네이버는 항상 좋은 문서의 기준,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검색 순위 하락 요소와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 같은 걸 링크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야, 들어와. 도움이 될까요? 자, 네이버는 내부 트래픽과 외부 트래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트래픽은 검색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 클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 트래픽이죠. 외부 트래픽은요,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웃 새 글을 보고
이웃이 들어와 준다던가 기존의 이웃이 나를 타임라인이나 새 같은 걸 보고 들어오는 거, 이것이 바로 내부 트래픽이고, 외부 트래픽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바로 외부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내부 트래픽과 외부 트래픽이 있을 때 당연히 가산점을 주는 거는 내부 트래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 검색은요, 누구든지 검색만 잘 되면 들어올 수 있는 트래픽이고요. 내부 트래픽은요, 소통, 그 다음에 소통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웃들의 글을 언제 클릭을 하죠? 여러분이 막 이웃들이 글을 올려요. 그럼 언제 클릭해요? 심심해서? 그냥? 아니죠. 나 이거 필요한 정보인데. 이거 나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네이버는 외부 트래픽보다 내부 트래픽은 이웃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궁금함에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말하면 재방문율.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계속 오고 자주 온다는 이야기는 이 블로그엔 자꾸 올 정도의 좋은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진 이유가, 이웃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웃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웃이 1000명인 사람과 이웃이 10,000명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1000명보다 10,000명인 이웃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 트래픽이 훨씬 더 높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 가끔 업체에서 야, 이웃 늘리면 지수 좋아진대요. 열심히 해서 이웃 프로, 서이추 프로그램 같은 거 써가지고 계속 맨날 쓸데없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를 댓글을 도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나쁜 방식이죠. 왜? 신고를 누가 많이 해줘요. 사람들이 막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누적 신고를 많이 당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 자체가 스팸으로 인지해서 블로그가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서이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블로그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이추 프로그램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돈 내고 내 블로그 죽이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나 업체들이 감언인설로 서이추 프로그램 써서 이웃 늘어나면 지수 도움되니 이거 쓰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만 쓰지 왜 남에게 주고 있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이웃들이 과연 내 글을 내부 트래픽을 만들어 줄까요? 걔네들은 쓸데없는 쭉정이 이웃이에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내 블로그 들어와서 잘 보고 갑니다 하고 그냥 댓글 하나 쓰고 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체류 시간을 짧게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걔네들은 나한테 와서 공격만 하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블로그가 아니죠. 좋은 이웃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래서 내부 트래픽이 높을수록 네이버는 팬심, 충성도, 좋은 정보가 많다고 판단해서 훨씬 더 많은 가산점을 줍니다. 물론 외부 트래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외부 트래픽이 있으면 외부 트래픽이 가산점을 조회수 1당 1점을 받는다면 내부 트래픽은 보통 10점을 받는다 봐주시면 돼요.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가산점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웃을 꾸준히 늘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웃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연령비가 나는지 통계를 내주는 이유는 그만큼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이버는 전혀 쓰잘데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통계에 이웃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는 네이버에서 이웃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뭐예요? 이웃을 추가한 것도 나오지만 나를 이웃 삭제한 사람도 나와요. 왜? 이웃을 삭제를 많이 당할수록 내 블로그는 좋은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웃이 많아질수록 나한테는 좋은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웃을 끊는지, 언제 여러분이 먼저 이웃을 신청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 댓글은 당연하지만 이 대댓글도 굉장히 중요해요. 답덧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네이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좋은 문서. 이 좋은 문서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좋은 문서란 검색자에게 얼만큼 궁금함을, 정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이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내가 답변을 해줘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단순히 덧글이 달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덧글이 달렸을 때 글쓴이가 답댓글을 달아주게 되면 검색자에게 발빠르게 궁금함을 해소해 준다고 인지를 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양질의 답변을 자꾸 해줘요. 그럼 당연히 호감이 가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이 글을 썼고 검색한 소비자에게 자꾸 피드백을 주면서 궁금함을 해소시켜 준다는 이야기는 이 블로그는 굉장히 훌륭한 정보 생산자예요. 그리고 이로 하여금 검색자들이 자꾸 네이버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네이버가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블로거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 생산자예요. 여기서 핵심은 답덧글을 달아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답덧글까지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챙깁니다 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을 봐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답덧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닌 분도 계시죠. 공간만 늘어놓고 답글을 달아놓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애초에 지수가 넘사벽으로 높은 분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답덧글 달아줘서 덧글이 막 100개, 200개야.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네이버는 걔는 노력파, 소위 말하는 노력파죠. 아, 되게 노력하는, 열심히 하는 정성스러운 애구나 라며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자,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포토샵 무료 설치라는 글을 보면 제 글이 1위를 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제 글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덧글이 몇 개 달렸어요, 지금? 1000개가 넘어가죠. 열심히 제가 답덧글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또 보면 열심히 글을 쓰기도 하지만, 저도 보시면 캡처한 사진도 집어넣지만 직접 찍은 사진을 자꾸 집어넣는 이유는 좀 더 가산점을 더 챙겨 먹기 위함이고, 그리고 동영상까지 넣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챙겨 먹기 위함인 거예요. 덧글이 달리면 열심히 답덧글을 달아주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덧글에 대한 고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제가 이 강사라는 사람이 쓰잘데 없이 열심히 답덧글 달아줄까?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몸에 좋은 건 원래 자기가 더 챙겨 먹는 법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분이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이유. 답덧글을 열심히 달아주신다는 거죠. 2020년 1월 28일에 썼어요. 잘 떠있는 이유가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덧글이 순위 상승에 절대치는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하락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류 시간의 반대는 뭐예요? 바로 글 이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 이탈률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이 특정 글을 읽으러 가서 휙 하고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휙 하고 나온 적이 있을까요? 그건 제목과 본문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있다던가 또는 말도 안 되는 광고성 글이 있을 때 이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죠. 원하는 정보가 없는데요. 왜 그 글을 읽고 있겠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휙 나오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 쌓일수록 네이버는 이 문서에 대해서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글이다라고 판단해서 특정 이상의 점수가, 그러니까 스팸 점수가 쌓이게 되는 순간 이 글은 쑥 하고 빠지게 돼버려요. 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요. 만족도가 떨어진다. 즉 빠르게 글을 이탈한다. 들어갔더니 전혀 생뚱맞은 글이나 이상한 글이 있다거나 말도 안 되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독하지 못하고 휙 나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스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글이 짧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내용은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관과 문서,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8강부터는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임밸류라는 건 뭡니까? 네임밸류. 쉽게 말하면 인지도죠. 인지도. 그러면 인지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쉬운 건 이벤트입니다. 왜 파워블로거 분들이 열심히 이벤트를 할까요? 이벤트를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스크랩, 공감, 댓글 또는 한 달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공감이나 댓글, 스크랩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아주 고가의 상품이나 많은 상품을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워블로거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벤트로 함으로써 답댓글, 댓글, 굳이 답방을 가지 않더라도 댓글이 쌓여지고 스크랩도 쌓이고 이유 추가도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죠. 내가 맨날 답방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웃들이 이벤트 때문에 들어와 주시니까, 봐주시니까, 댓글을 달아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업 블로그나 일반 유저들보다는 파블들이 훨씬 더 지수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이런 이벤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 이벤트를 하나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쓴 글에 공감과 댓글과 스크랩을 많이 해주는 이웃들한테 좋은 상품을 주겠다. 한번 고민해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벤트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지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벤트 조건을 걸 때 보면 항상 파블분들은 이호 신청을 꼭 해야 되고 스크랩으로 퍼가고 댓글로 사연 달기 이런 거를 해주시고 매달 뭐 한 달 동안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을 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또한 스크랩을 해서 퍼가게 되면 퍼간 이웃들이 또 그 내용을 보고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파도타기처럼. 그래서 파블분들은 답방 가서 맨날 답방 간다고 한 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맨날 가서 답방 가가지고 공감 댓글 달아주고 올 바에 차라리 그 시간에 포스팅을 하나라도 더 해서 그 포스팅한 시간으로 번 돈으로 이벤트를 하면 한 달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인적 자원은 무료가 아니에요. 한 시간에 최저 시급이 8,000원 이상이 가는 요즘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야, 답방 가는 거 그거 3D야. 기술이 아니야. 스킬이 아니야. 그거 그냥 노가다야. 그러면 그런 노가다 할 바에 그냥 우리 그 시간 할애할 바에 크게 이벤트 하나 걸어서 이벤트 상품으로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포스팅을 하나 더 하자. 더 돈을 벌자. 포스팅 하나에 10만원 칠게요. 포스팅 하나 하는데 2시간 걸린다 칠게요. 매일매일 2시간 소비하면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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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300만원이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만원, 30만원 써서 통 크게 한 달 이벤트를 딱 해요. 그럼 공감 댓글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자발적으로 이웃님들이 공감 댓글 스크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열심히 포스팅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효율이 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려야죠. 이렇게 뿌려야죠. 블로거들 있는 카페라든가 경품 카페 같은 데 있어요. 경품 카페나 아니면 블로거들이 많은 카페에 가서 나 이벤트 하는데 생각보다 저조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 그 카페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나 경품 같은 경우는 경품 사냥꾼이라고 하는 경품만 노리시는 분들이 와서 맨날 와서 댓글을 달아줘요. 진짜. 제가 처음에는 경품 카페도 올렸더니 한 10명이 맨날 고정적으로 오셔서 맨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임밸류. 자, 네임밸류를 만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화와 글방식, 나만의 컨셉, 그 다음에 정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정보죠. 여러분이 블로그가 왜 크지 않는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블로그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특이하고 재밌고 뭔가 아주 멋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게 아니면 2,300만 개가 되는 블로거 중에서 여러분들의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메리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죠. 정보가 있어서 필요하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사진, 글, 재미 요소, 컨셉, 말투, 화법 또는 친근한 말투 또는 정보성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분은 한때 유행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 맛집 포스팅을 하시는 유저인데요. 재미있게도 맛집인데 음식 사진이 없어요. 이분은 항상
표현은 맛있게, 너무 맛있었고요. 이게 고명도 좋았고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음식 사진 항상 비어 있네요. 만두 먹었는데 만두 너무 맛있어요. 2판이나 먹었어요. 근데 비어 있죠.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맛집인데 맛집 사진이 없다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가끔 이분이 여기에 음식이 소복하게 쌓일 때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맛이 없어서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는 맛있어서 다 먹었다는 이야기고요. 약간 생각의 역발상으로 가신 거죠. 더 댓글들이 재밌어요, 독특해요, 막 퍼가요, 막 등등등. 아주 재밌었던 컨셉이죠. 여러분이 뭘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옛날에 했었구나.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이분은 설빙에서 복숭아를 드셨는데 보면 굉장히 가볍게 쓰지만 또 재미있게 잘 쓰세요. 빙착순. 솔직히 비속어도 들어가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전개가 나오고 흐름이 재미있죠. 공감 댓글 보세요. 1500개, 300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메리트나 특이한 거,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 포진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블로그라면 무언가 하나쯤은 비밀 무기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9강까지 한번 해볼까요? 9강은 네이버 에디터를 이용한 주목 높은 글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아까 들어봤죠? 좋은 문서의 기준 중에 하나에서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한 문서. 네이버 랭킹 로직을 생각하며 작성한 글이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작성한 문서. 좋은 문서의 기준이 바로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이 좋은 문서의 기준이 요거랑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꾸미는 거, 볼드 처리하고 색깔을 넣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인용구를 집어넣고 중간중간에 볼드 처리를 한다던가 색깔을 넣어서 강조를 하거나 예쁘게 표현하는 행위들. 자, 이렇게 표현하는 행위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보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요? 아니죠.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하고 색깔을 넣어주는 행위들, 예쁘게
꾸며주는 행위들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보는 사람들을 위한, 읽는 사람을 위한 좋은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만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만족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는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하고 색상을 넣고 폰트를 크게 하는 등의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읽는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독성이 좋은 글, 보기 편한 글, 독자가 읽기 편한 글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생각의 역발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네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요소들을 좀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네이버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에디터죠. 그리고 이 에디터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솔직히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한 방법이, 조금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블로그에 보면 인용구라고 있습니다. 인용구라는 거는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인용구가 나오죠. 인용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인용구 자체가 가독성을 좀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사람들에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자, 이렇게 인용구를 쓴 다음에 원래 보통 이게 크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용구를 이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재미난 거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굉장히 사진 잡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해바라기는. 마치 저처럼 일편단심 마음을 가졌죠. 누구에 대한? 네이버에 대한. 저는 네이버 참 좋아하는데 네이버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만 하는 것 같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진을 왜 좌측으로 넣어서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여기서 요거를 해주시면, 머리 글자 해주시면 훨씬 더 있어 보이죠. 되게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이고, 이렇게 글과 글 사이에 있을 때는 간단하게 구분선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포인트가 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 기능을 이용하죠.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깔끔하죠? 이 스티커는 어디서 구매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서 구매하시면 돼요. 오직 큐마켓, 여기서 스티커에서
뭐 블로그, 블로거 뭐 이렇게 검색하면 이 블로거 관련된 요거는 이미지고 스티커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스티커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취향이니까 그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스티커를 많이 엄선해서 좀 구매해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가끔 쓰고요. 뭐 이거는 블로그 마켓 하시는 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뭐 이것도 깔끔하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셔서 넣은 다음에 이거를 다 줄인 거예요. 짧게 줄인 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 이 글을 읽을 필요 없어요. 이 글 그냥 막 아무 말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넣은 것도 좀 느낌이 다르죠. 좌측도 다르고 우측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옛날에 그 무슨 소설책 보고서 약간 중2병처럼 쓴 글이라서, 참고로 이거는 예제로만 보여준 거지 여러분 불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 잔치를 다 했네, 그쵸? 요것도 이제 이건 리듬감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글을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은 뭐죠? 심장이 뛰는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고 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글자를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해서 뭐예요? 두근두근 할 수 있는 리듬감을 만들어낸 거고, 가파르대요. 점점 올라가야겠죠. 점점 글씨 포인트를 하나씩 키워가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번에 작아진대요. 자꾸 작아져요. 개미래요. 개미는 작아요. 진해진다. 연해진다. 뭐예요? 진해진다. 점점 진해져요. 근데 솔직히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자기 만족이긴 해요. 그래도 해놓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죠.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좀 뿌듯한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글을 딱 쓰고 이건 작품이야. 완벽해. 완전 뿌듯해.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제가 했죠. 앞에 말했던 좋은 문서의 기준. 요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나서 봤을 때 이게 왜 그랬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 뭐 메타카, 직접 찍은 사진 이런 것도 얘도 마찬가지죠. 텍스트 길이, 체류 시간, 내부 트래픽, 이웃 추가, 이웃 증대, 요거는 꾸미기 기능, 볼드 처리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강을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한번